손주도 못 낳는 년이 25년이나 살았으면 됐다. 형 죽고 나서 이 집에 있을 이유 없잖아. 언니,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거지. 어머니,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시장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 25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 밥상을 차리고 남편 병수발에 유산의 아픔까지 혼자 사겨온 며느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는 짐 보따리를 대문 밖에 던지고 쇠 빗장을 걸어 잠급니다. 쫓겨난 그날 밤, 눈 내리는 골목에서 그녀는 손이 묶인 채 트럭에 실려가던 7살 쌍둥이를 만납니다. 전 재산을 털어 아이들을 구한 여자. 그런데 이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포장마차. 그리고 두 아이가 낡은 가방 속에서 꺼낸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기에 시어머니 박금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걸까요? 버려진 며느리에게 하늘이 보내준 두 아이의 정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새벽 5시, 대전 중앙시장 골목 안쪽은 아직 가게 문 하나 열리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펼치기 전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이미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죠. 한지수, 올해 52살. 새벽 찬바람 속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래기국 냄비를 뚜껑째 보자기로 감싸고 깍두기 통 뚜껑을 한 번 더 눌러 닫고 멸치볶음 용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손끝이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은 오늘도 쉬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면 동작이 느려진다며 맨손으로 일하는 버릇이 25년째였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었고 손마디는 붉게 터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손을 보았다면 저 사람은 얼마나 오래 버텨온 사람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거 오늘 시래기국 나가요? 옆 가게 순자 할머니가 짐을 내리다 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다 끓여놨어요. 뼈 국물에 된장 풀어서 오래 끓였더니 깊은 맛이 제대로 났더라고요. 우리 영감이 그거 좋아하는데 한 통만 미리 빼줘요. 알겠어요, 할머니. 제일 먼저 챙겨드릴게요. 겉으로는 여느 시장 상인과 다를 것 없이 부지런하고 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무거운 짐 드는 이웃 거들어주고 외상이라도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지수는 늘 웃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힘든 티를 내지 않아서, 속이 깊어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아서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모르게 만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환한 얼굴 뒤에 얼마나 긴 세월이 쌓여 있는지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25년. 한지수가 박씨 가문에 시집 온 건 27이었습니다. 남편 박동주는 말수 적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랬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림을 시작하고 나서 지수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죠. 시어머니 박금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고 시동생 철호는 형수를 눈아래로 보는 사람이었으며 시누이 미숙은 무슨 말을 해도 마지막엔 지수 탓으로 결론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지수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래봤자 남이라는 시선이 늘 따라다녔고 아무리 버텨도 여기가 내 집은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그 집에서 지수는 2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동준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을 때도, 이후 심장합병증으로 장기 입원을 했을 때도 지수는 병원과 시장을 오가며 살림과 병수발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병원비가 쌓일수록 지수는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쉬지 않았고 쉬어야 할 때도 쉬지 못했습니다. 유산을 2번 겪는 동안에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집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유산 때 시어머니 박금례가 한 말은 지금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또 생기겠지. 두 번째 유산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대가 끊기겠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지수의 잘못인 것처럼, 이 집 대가 끊기는 것도 지수 탓인 것처럼 그 말이 지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뽑아낼 수도 무뎌질 수도 없는 가시처럼 깊이 박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전 남편 동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원한 지 16달 만이었습니다. 지수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 틈이 없었습니다. 문상객 챙기고 음식 나르고 시어머니 부축하고 시동생 부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모두가 지수를 당연하게 부렸고 지수도 당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장례 사흘째 새벽 아무도 없는 시장 뒤 골목에서 혼자 주저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도 들썩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만 다음날 지수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통을 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 집에서 지수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밥상에서 밀려났고 대화에서 지워졌으며 집안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동생 철호는 지수가 방에서 나오면 자리를 피했고 시누이 미숙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지수 앞에서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집에서 지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쫓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무도 그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래도 지수는 버텼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25년을 살았으니 내 집이 맞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날 아침 시장에서 돌아오니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박금례가 나왔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은 언제나처럼 무심했고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밥은? 지금 차릴게요, 어머니. 부엌으로 들어서려는 지수를 박금례가 불렀습니다. 지수야. 뭔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하고 평소보다 차가운, 마치 오래전부터 결정해 두었던 말을 꺼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너 이제 나갈 준비해라. 지수 손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박금례는 텔레비전도 틀지 않은 채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얼굴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손주도 못 낳는 년이 25년이나 살았으면 됐다. 지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아느냐고. 남편 병원비를 누가 댔는지 아느냐고. 아이를 잃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고. 그 아픔을 혼자 사귀면서도 이 집 살림을 놓지 않았다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내 집인데.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금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온 건 시동생 철호였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마당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일을 드디어 처리한다는 듯한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도 형수를 제대로 대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지수가 새벽부터 전을 부쳐도 당연하게 받아먹었고 지수가 아파 누워 있어도 물 한 잔 건넨 적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지수 앞에 서서 나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형수, 짐 챙겨요.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철호야, 형도 없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말은 짧았지만 칼처럼 박혔습니다. 25년을 한 식구로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철호의 얼굴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지수를 식구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듯이 신우이 미숙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거지. 미숙의 목소리는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노라도 해주면 맞서기라도 할 텐데 저렇게 당연한 듯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이 일이 그저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애도 못 낳은 며느리를 언제까지 붙잡아둬요. 오빠도 없는데. 지수 눈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돌려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일이라는 듯, 세 사람이 미리 맞춰두고 나온 말이라는 듯, 지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오늘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일이었다는 걸. 박금례가 방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호야, 이불은 두고 가게 해. 철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불도 가져가지 마요. 우리 집 거잖아요. 지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갈 데가 없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슬리퍼 소리가 나다가 멈췄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돌아서서 뭐라도 말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한마디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박금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에 대한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고 잠시 후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라마 주제곡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은 저녁이 시작되는 것처럼 철호가 마당으로 나가더니 지수의 짐 보따리 2개를 들고 나와 대문 밖에 내던졌습니다. 툭툭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 바닥에 짐이 나뒹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그릇 몇 개가 전부인 보따리였습니다. 25년 세월이 저 2 덩어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한지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쇠 빗장 걸리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지수는 보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 있으면 다시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였는지 철호와 미숙이 나누는 소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루눈이었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았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굵어졌습니다. 지수는 시장 뒤편 낡은 창고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로 시장 상인들이 짐을 맡기던 창고였는데 겨울에는 아무도 쓰지 않아서 처마 밑이 비어 있었습니다.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손발이 금방 감각을 잃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망했습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지.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병수발을 들고 제삿날 전날 밤을 새우며 전을 부치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쓸려나가도 되는 건지. 그 허무함이 너무 커서 슬픔보다 먼저 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 가지? 50이 넘은 나이에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는 형편이 어려워 연락도 드문드문했습니다. 여간이라도 가야 하나 싶었지만 지갑 안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조금 벌 수 있겠지만 오늘 밤을 버티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 창고 처마 밑에서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디든 다른 데를 찾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야, 빨리 태워. 지체하면 안 된다고. 트럭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낡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렸습니다. 작고 가늘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골목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트럭 짐칸 안이 보였습니다. 아이 둘이 서로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끈에 묶인 채로 손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낡은 천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기댄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겨울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지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운전석에서 사내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줌마 뭘 봐? 지수는 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사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 거 없어요. 그 웃음이 지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가 차갑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밤길에 괜히 나서지 마요. 협박이었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더 끼어들면 좋지 않을 거라는 경고였죠. 지수는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찬바람이 불었고 눈이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지만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짐칸 안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아주 크게. 온몸의 감각이 그 소리 하나에 집중됐습니다. 저 아이들 왜 데려가는 거예요? 지수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빚 못 갚았어요. 부모가. 빚이요? 부모가 튀었거든요. 애들 남겨두고. 이러면 어떻게든 나타나더라고요. 지수 가슴이 쪼여들었습니다. 부모가 빚을 지고 도망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담보처럼 끌려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손이 묶인 채로 입에 천 조각을 물린 채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눈앞에서 보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예요? 말이 나오고 나서 지수 자신도 놀랐습니다. 사내가 처음으로 지수를 제대로 봤습니다. 뭐요? 빚이 얼마냐고요? 사내가 잠시 지수를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짐 보따리 들고 처마 밑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수를 자극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눈빛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는 눈빛을 5천만 원이요? 현금으로 지금 당장 가져오면 넘겨줄게요. 못 가져오면 꺼져요. 지수 숨이 멎었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수 통장에 있는 돈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치르고 남은 돈, 20년 넘게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조금씩 모은 돈, 보험을 깨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텨온 돈, 나중에 아프면 쓰려고 손대지 않았던 노후 자금. 그 전부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집에서 쫓겨난 지수에게 남은 단 하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지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 없으면 나 진짜 끝인데.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다시 시작하려 해도 미천이 필요했고 방 한 칸을 얻으려 해도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기반이었습니다. 이걸 쓰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칸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제발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엄마 아빠도 없이 낯선 어른에게 묶인 채 겨울밤 트럭 짐칸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건 오늘 낮의 장면이었습니다. 쇠 빗장 걸리는 소리, 안방에서 흘러나오던 텔레비전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닫혀버린 그 대문. 25년을 살았어도 한순간에 내쳐진 사람이 지수였습니다. 버려진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 밤이 얼마나 긴지도 알았습니다. 그 밤이 지금 저 아이들 앞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오늘 밤 그걸 처음 겪었지만 저 아이들은 그 밤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지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줄게요.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요. 은행 가면 돼요. 따라와요. 사내는 잠시 지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미친 사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현금으로 가져오면 넘겨줄게요. 딴짓하면 애들 다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여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가 있어서 자정이 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마자 2번에 나눠 뽑았습니다. 적금 해지는 전화로 했습니다.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위약금이 붙는다는 안내가 나왔지만 끊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돈을 세고 또 세며 사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내는 돈을 받아 세더니 말없이 짐칸으로 갔습니다. 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아이가 짐칸에서 내려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닮아서 쌍둥이가 분명했습니다. 한 아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눈물은 없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겨울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맨손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골목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두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나, 이름을 물어봐야 하나.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줌마 왜 우리 살렸어요? 지수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7살짜리 눈에 담기에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뭔가를 해주는 어른을 처음 만난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버려져 봐서.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골목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려진 사람과 버려질 뻔한 아이들이 같은 밤을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시장 창고 처마 밑에서 밤을 났습니다. 지수는 보따리에서 옷 한 벌을 꺼내 아이들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자신은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였지만 추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처음에는 지수와 거리를 뒀습니다. 낯선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 눈빛에 역력했습니다. 그럴 만했습니다. 어른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이미 깨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라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기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고 떠나버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지수는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온기만 전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것뿐이라는 걸 지수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의 상처를 건드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깨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던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얘는 민호고요. 그래. 민준이, 민호. 좋은 이름이네. 아줌마 이름은요? 한지수.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아줌마, 배고파요. 지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따리를 뒤지자 아침에 시장에서 챙겨뒀던 깻잎 무침 작은 통이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반찬이었지만 아이들은 손으로 집어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추운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로. 어디에 맡길 수도 없었고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또 다른 낯선 곳으로 보내지는 걸 지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 눈빛을 보고 나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시장 한쪽 구석에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남은 돈이 없었기에 순자 할머니에게 손을 빌렸습니다. 할머니, 냄비 하나만 빌려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냄비와 가스버너, 쌀 한 봉지까지 챙겨줬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냄비를 끓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앉아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꼼꼼히 적어둔 장부였습니다. 7살짜리 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지나가는 손님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맛있어요.
시장 사람들이 웃으며 한 그릇씩 사갔습니다. 아이들이 귀엽다며 1,000원씩 더 얹어주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포장마차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씩씩했습니다. 민준이는 장부를 쓰기 시작했고 민호는 손님 응대를 자처했습니다. 7살짜리가 한다고 하기엔 너무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왔는지 그 의젓함이 오히려 지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민호가 지수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장사하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너가 왜 그걸 물어봐? 계산해야죠. 우리 셋이 먹고 살 수 있는지. 지수는 웃다가 멈췄습니다. 7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는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없이 자라온 아이는 스스로 계산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너 몇 살이야? 7살이요. 민준이도요. 지수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덮어서 민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더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민호는 잠깐 지수를 바라보더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지수에게는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 지수 몸이 굳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박금내였습니다. 뒤에는 철호와 미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지수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험했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벼르고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고 사흘 만에 시장까지 찾아온 이유가 뭔지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포장마차 앞에 서자마자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돈 숨겨놨어요? 무슨 소리예요? 형 병원비 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장마차는 어디서 났어요? 미숙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 돈으로 애사 왔냐? 어디서 저런 애들을 데려다가. 지수 눈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도운 거예요. 집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도와? 돈도 없는 년이 무슨 돈으로 도와? 박금내가 포장마차 냄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난 돈이야? 형사한테 물어볼까? 지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은 좁았습니다. 그날 밤 사채업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누군가 봤거나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뭔가를 캐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철호가 냄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지 마요. 형수가 뭔데 소리를 질러요. 민준이와 민호가 지수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고 민호는 무서우면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지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줌마 아들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박금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철호와 미숙도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막으려는 찰나 민호가 박금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탈세 63억이면 징역 몇 년인지 아세요? 시장 골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퍼지던 포장마차 앞에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 몇몇이 발걸음을 멈추고 슬쩍 시선을 던졌습니다.
박금내는 입을 벌린 채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철호와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방금 꺼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탈세 63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먼저 웃었습니다. 미친놈이네. 어디서 주워들은 거야?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철호 허리에도 미치지 않는 아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말해야 한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차명계좌 12개, 건물명예 3개, 유언장 위조.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금내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 주변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미숙은 철호 팔을 꽉 잡았습니다. 철호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 아이가 왜 저걸 알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말들은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가 저걸 어떻게 알지? 지수는 아이들이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며칠 동안 느껴왔습니다. 민준이의 장부, 민호의 눈빛, 7살짜리라고 믿기 어려운 침착함. 그런데 지금 이건 달랐습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 유언장 위조. 이건 어른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민호 옆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가 조사했어요. 박금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 아버지? 민준이가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국세청이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금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호는 눈을 크게 뜨고 민준이를 쏘아봤습니다. 미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국세청? 그 단어가 이 골목 한가운데 떨어지자 세 사람의 얼굴에서 동시에 핏기가 빠졌습니다. 철호가 갑자기 민호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짓거리는 거야?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는 몰라도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된다는 건 가르쳐야지. 지수가 철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민호가 풀려났습니다. 지수는 두 아이를 등 뒤로 밀어세우고 철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손대지 마요. 형수가 감히. 나 이제 형수 아니에요. 당신들이 내쫓았잖아요. 철호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손을 들려는 순간 박금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철호가 멈췄습니다. 박금내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분노보다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박금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 눈빛은 뭔가를 들켰을 때 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야, 저 애들 어디서 데려온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운 아이들이에요. 아버지가 국세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지수는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민준이와 민호가 꺼낸 말의 실체를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박금내가 한참 지수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철호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요? 가자고. 세 사람이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철호는 가면서도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시장 골목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쏟아진 국물을 닦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민호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까 한 말 어디서 들은 거야?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밤에 얘기해도 돼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접고 창고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귤 몇 개를 까서 나눠줬습니다. 민준이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빽빽한 글씨였습니다. 아빠가 죽기 전에 줬어요. 지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였어요. 2달 전이요. 그 전에 우리한테 이걸 맡겼어요. 엄마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꼭 지키라고 했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이걸 보여주라고.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인지 아닌지는 눈빛을 보면 안다고. 지수는 종이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름, 날짜, 숫자, 건물 주소, 계좌번호. 지수는 그것을 읽어 내려가다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낯익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금래, 박철호, 박미숙, 그리고 그 아래에 지수 남편 박동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국세청 조사관이었어요. 이분들 조사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왜 저기에 있는지, 이 서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지수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온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지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었고 귤 껍질이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민준이와 민호는 말없이 지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지수는 다시 한번 종이를 펼쳤습니다. 박금래, 박철호, 박미숙, 박동준. 남편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부분을 소리 내지 않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동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탈세를, 차명 계좌를, 건물명의 이전을, 유언장 위조를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미운 건지, 불쌍한 건지, 배신감이 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도. 지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 서류 말고 또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이번에는 낡은 노트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는 포장마차에서 쓰는 멀티탭을 가져와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아빠가 조사하면서 모아둔 파일들이 있다고. 화면에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박금내 조사. 지수 숨이 멎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문서들이 펼쳐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탈세네요. 차명으로 등록된 건물 세 채의 주소와 실소유자 확인서. 보험 사기네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일. 유언장 위조. 지수 남편 박동준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 박성재가 작성한 원본 유언장과 변조된 유언장이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재산 일부를 지수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조된 유언장에는 그 내용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며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나한테 남겨주려 했던 게 있었구나. 시아버지 박성재는 지수가 시집 온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묵했지만 지수에게 유독 따뜻했던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한다며 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손을 꼭 쥐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는 박금례가 전부 처리했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유언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25년이 한꺼번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버텨온 세월이 아니라 당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모르고 당한 게 더 억울했습니다. 민호가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응. 우리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뭐가? 이걸 일찍 못 썼다고. 가족이라서 망설였다고. 그래서 더 늦어졌다고. 지수는 민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손이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아버지 말을, 아버지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겨울밤 트럭 짐칸에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이거 경찰 가져가면 어떻게 돼? 민준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빠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충분하다고 했어요. 지수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탈세, 명의신탁, 보험 사기, 유언 위조, 전부 있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관련자 이름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혼자 다 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벽 앞에서 수없이 망설이면서도 결국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없었습니다. 지수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가족이었는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아이들은 지수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울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다시 흘렀습니다. 25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지수가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민준아. 네. 이거 복사본 있어? 아빠 동료한테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였고 한 집에서 자란 시동생이었고 명절마다 얼굴 마주한 시누이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고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잖아. 며칠 전 추운 골목에서 민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간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자.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디요? 경찰서.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지수 다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원 창구가 보였습니다. 야간 당직 형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창구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와 민호가 양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신고하러 왔어요. 형사가 볼펜을 들었습니다. 어떤 건으로요? 탈세, 명의신탁, 보험 사기, 유언장 위조요. 형사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다시 봤습니다. 한겨울 밤에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온 중년 여성이 방금 꺼낸 말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 봉투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렸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읽던 서류를 내려놓더니 안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팀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그날 밤 지수와 아이들은 경찰서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술서를 썼습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동료 조사관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민호는 나오다가 현관 의자에서 잠깐 졸았고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잘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포장마차를 계속 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밥을 끓였고 민준이는 장부를 썼고 민호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조용했습니다. 기다림이 더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골목 쪽에서 차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지수는 국자를 들고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 너머로 국세청 마크가 찍힌 차량 2대가 보였습니다. 그 뒤로 경찰차가 따라왔습니다. 지수는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네. 오늘 장부 정리 잘해놔. 민호가 지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집 앞이었습니다. 지수가 골목 어귀에 섰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 몇몇이 대문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조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경찰 2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호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거 오해예요. 다 설명할 수 있어. 뒤이어 미숙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붓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엄마. 안에서 박금례가 나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안의 몸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양옆에 서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박금례는 지수가 25년 동안 봐온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위세가 없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없었습니다. 박금례 눈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두 사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금례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사관이 재촉했지만 박금례는 지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다른 무언가인지. 그때 박금례가 조사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조사관이 따라오려 하자 경찰이 잠깐 막았습니다. 박금례는 지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금례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 눈이 흔들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잘해도 당연하게 받고 지수가 아무리 울어도 등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간청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25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 유산하고 혼자 골목에서 울던 날들, 남편 병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짐 보따리가 던져지던 그 소리, 박금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박금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울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박금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도 못 낳는 년이 25년이나 살았으면 됐다고 하셨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그 말을 하시면 안 됐어요. 박금례는 한동안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지수의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주도 못 낳는 년이라는 그 말이, 유산을 2번 겪은 사람에게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이제야 마주한 것처럼 박금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그 눈물을 지켜봤습니다. 가짜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했습니다. 조사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박금례가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지수를 한 번 더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25년치 잘못을 골목 한가운데서 다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금례는 조사관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철호가 탄 차가 먼저 떠났고 미숙이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나자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후련한지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잘됐다고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25년을 한 식구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워해도 미움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민호가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지수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배고파요. 지수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이랬습니다. 무거운 순간에 가장 단순한 말로 지수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국밥 끓이자. 그날 이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남긴 자료가 워낙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기에 반박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박금례는 탈세와 유언장 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철호는 명의신탁과 사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미숙은 일부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수에게는 시아버지 박성재의 원본 유언장에 따른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 서류를 설명해 줄 때 지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생긴다는 기쁨보다 처음부터 빼앗겼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바로잡혔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볕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포장마차 대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장 안쪽 자리였는데 순자 할머니가 권해준 자리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뭘로 할지 고민하다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수네 반찬, 너무 단순하지 않아? 단순한 게 제일 오래 가요. 지수는 웃으며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공책 옆에는
항상 작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몇 통 나갔는지, 재료비가 얼마 들었는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지수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웃을 때면 민준이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웃으면 안 돼요. 이달 수익률이 저번 달보다 낮아요. 알겠어, 사장님. 민호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래기국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맛봤거든요. 단골들은 민호를 보러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 웃음이 반찬보다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순자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잘 살고 있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원래 복 있는 사람이야. 그냥 잠깐 묻혀 있었던 거지.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민호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데리고 있으면서 힘들지 않아요? 지수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돈도 다 썼잖아요. 깔 데도 없어졌잖아요. 지수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네. 그날 밤에 너희 살리지 않았으면 나도 그 겨울을 못 넘겼을 거야. 민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야. 너희가 나한테 그걸 준 거야. 민호는 잠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민호가 눈을 맞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맞잖아요. 우리한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쪽에서 숙제하던 민준이가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우는 걸 보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25년을 피를 나눈 사람들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가게 안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아이 사이에서 지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지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래기국 재료 더 사야 해요. 오늘 다 팔렸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 새벽에 같이 사러 가자. 저도요. 민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너는 학교 가야지. 새벽에 갔다 오면 되잖아요. 지수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뱃속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게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년을 버텨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났고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아도 밥상을 차렸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진 그날 밤 하늘은 가장 작은 손을 통해 그녀에게 답을 보내줬습니다. 세상은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버텨온 사람을 잊지 않는다고. 조용히 살아낸 사람의 차례가 반드시 온다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쫓겨난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 무너지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지수처럼 버텨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언제나 그런 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따뜻하고 가슴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